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회계원리의 김동수입니다. 자, 오래간만에 여러분 뵙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채회계부터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309쪽이 되겠는데요. 자, 부채회계는요, 주택관리사 시험에 항상 두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렵게 나올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로 사채에서 많이 나오죠. 사채에서 한두 문제씩 꼭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당부채, 그리고 이제 우발부채, 또 우발자산, 또 이제 부채의 분류, 이런 것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주로 사채가 좀 어렵습니다. 회계 공부하면서 사채에서 한 번씩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뭐 쉽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채, 부채 공부하겠습니다. 네. 부채. 오늘은 부채 공부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채라고 하는 게 뭡니까? 기초회계 배울 때 배우셨죠? 타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과거에 경제적 사건이 발생으로 인해서 기업에 있는 어떤 경제적 자원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다. 뭐 이것이 바로 부채가 되겠습니다. 거기 부채의와 책으로 가급적이면 그냥 강의하면 그냥 여러분 강의하는 걸로 끝나고 책을 잘 안 보시는데 가급적이면 책을 위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채의입니다. 두 번째, 부채의 특성입니다. 뭐 의나 특성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네. 자, 의 보실까요? 박스 보세요. 과거 사건이죠. 그 사건은 경제적 사건입니다. 경제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에서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거래가 되겠지요. 과거 사건 발생으로 인해서 경제적 효익을 갖는 그 자원이 기업에서 유출되는 겁니다. 유출됨으로써 바로 현재의 의무를 말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과거 기업에서 과거의 경제적 사건 발생으로 인해서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그 경제적 자원이 외부로 나가는 것, 유출시키는 현재 의무를 부채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죠. 즉,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 거기 사건은 경제적 사건입니다. 경제적 사건은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러한 미래에 자산을 이전하거나 기업에 있는 자산을 이전한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다면 훗날 그 외상대금, 매입 채무를 현금으로 지급하니까 자산이 이전되는 거지요. 또는 용역을 제공한다. 내가 거래처로부터 상품 주문을 받고 상품 주문을 받았다면 계약금 받은 거니까, 또는 공사대금을 미리 받았다면 받은 것만큼 공사를 해줘야 되니까 용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현재의 의무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한마디로 제3자 타인에게 어떤 현재 의무를 말한다. 갚아야 될 그런 채무. 부채라고 하는 건 채무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것이 되겠고요. 부채의 특성도 마찬가지죠. 그런 기업에서 경제적 자원이 외부로 유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출되는 건 언제입니까? 과거의 경제적 사건을 발생으로 해서 현재 의무를 미래에 유출하는 겁니다. 미래 자원의 유출로서 바로 현재 의무를 말한다. 그러면 꼭 그런 것들만 부채냐? 아니죠. 이런 것도 부채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에서 제품을 팔았는데 AS 기간이 2년입니다. 2년 동안 AS를 해주지요. 그 기업의 그런 그 브랜드를 생각해서. 또 AS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고객들로부터 서비스 요청을 받으면 그런 제품에 대해서
품질 보증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기사가 출두하게 되면 인건비가 나가고 기타 경비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하나의 용역을 제공할 거니까 부채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판매한 상품에 대해서 보증 쓰니까 판매 보증에 대한 부채가 발생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충당부채라고 합니다. 충당부채.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충당부채.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 판매보증, 충당부채. 또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는 그 사원들이 5년 뒤, 10년 뒤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기업 내부에다가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고 하는 것을 설정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제일 밑에 보니까 309쪽 예를 들면 제품 보증에 따른 충당부채, 퇴직금 지급 의무에 관한 충당부채 이런 것들이 되는데 거기 뒤에 넘기면 충당부채의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충당부채라고 하는 것은 지출의 시기라든가 지출에 언제 돈이 지출될 거다. 지출의 시기. 여러분 지출의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요. 고객들로부터 언제 제품이 고장날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출의 시기. 그리고 금액이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공사비가 얼마나 갈지, 그런 AS 비용이 얼마나 갈지, 퇴직금이 얼마나 갈지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런 불확실한 겁니다. 지출의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서 미래에 자원 유출의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미래의 지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래 지출의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 나왔죠? 가능성이 높고, 원인이 단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단기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부채로 계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부채로 공시합니다. 충당부채는 부채로 공시한다. 부채로 공시한다. 그래서 뭐가 있나요? 거기 줄 쳐보세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충당부채도 부채로 표시한다는 거지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또 판매보증 충당부채. 판매보증 충당부채. 또 하나 있죠. 경품 충당부채. 경품. 여러분 이거지요. 고객들한테 물건을 팔고 무슨 이런 거 중국집 생각해 보세요. 중국집에서 그 중국 음식을 시킬 때마다 그 배달원이 티켓 하나 가져오시죠. 그런 티켓을 10장을 하면은 탕수육 하나 주겠다. 바로 이런 것들이 경품 충당 부채가 되겠습니다. 기업에서는 상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제 쿠폰 같은 것을 제공했다가 쿠폰이 모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경품과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쿠폰이 10장이 들어오면 기업 입장에서는 뭡니까? 돈이 지출되니까 물건이 나가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경품 충당부채가 되겠습니다. 이 충당부채는요 부채로 공시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세 가지입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제품보증 충당부채, 그리고 경품 충당부채가 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부채의 인식요건이 나옵니다. 자, 책 순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부채의 인식요건. 부채의 인식요건에는 거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거래 사건으로 인해서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 됩니다. 현재 의무. 과거 거래 사건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기업에서 경제적 효익, 경제적 자원이 유출돼야 될 겁니다. 경제적 자원, 효익이 유출될 것이다.
기업에 있는 자원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유출 가능성이 높다. 유출 가능성이 높고,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이 모두 신뢰성 있게 측정해야 됩니다. 신뢰성 있게. 신뢰성 있게 측정하는 것이 부채의 인식 요건이 되겠습니다. 부채 인식 요건은 과거의 경제적 사건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한다. 그리고 경제적 자원이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겠고, 그리고 앞으로 그 미래에 이행되는 소요되는 금액이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부채의 인식 요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채의 분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분류는 첫 번째는 1번 재무상태표에 의한 분류입니다. 재무상태표에 의한 분류. 이 재무상태라고 하는 표라고 하는 것은 자산부채 자본을 기록하는 거니까요. 여기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환할 금액이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된다. 그러면 유동부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유동부채. 과거에는 이제 고정부채인데요. 지금은 비유동부채가 되겠습니다. 유동부채라고 하는 것은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할 부채. 비유동부채는 1년 이후에 상환되어야 할 부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상태표에는 부채는 유동부채 쭉 적고 비유동부채 적는데 제일 밑에 보세요. 1년 기준이라는 거지요. 유동부채는 뭐가 있나요? 매입채무. 가장 기본적인 게 매입채무죠. 상품 외상으로 매입한 외상매입금과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한 지급어음이 되겠지요. 뭐 단기 차입금, 또 상품이 아닌 것을 구입하고 돈을 못 준 거 미지급금, 남의 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 예수금, 뭐 이런 것들이 유동부채가 되겠고요. 거기서 이런 것들이 있죠. 뭐 미지급법일 수도 있고 계약금으로 미리 받은 선수금, 그리고 미지급 비용이 있어요. 미지급 이자, 미지급 수수료, 미지급 임차료 이런 것들. 그리고 선수 수익이라는 거 있어요. 이자를 미리 받았다, 선수 이자. 수수료를 미리 받았다, 선수 수수료. 집세를 미리 받았다, 선수 임대료. 나중에 배웁니다. 줄 쳐보세요. 유동성 장기부채입니다. 원래는 장기부채입니다. 장기부채가 상환기간이 만약에 3년, 5년이었는데 그것이 부채였던 것이 이제 상환기간이 1년 남았다. 1년도 안 남았다. 이게 유동성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따 다시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는 대표적인 게 뭐냐? 장기차입금. 특별히 오늘 배울 사채입니다. 사채. 장기차입금, 사채. 또 뭐 장기 미지급금도 있고요. 퇴직급여 부채. 퇴직급여 부채. 또 거기 그 장기 충당 부채는 제품 보증 충당 부채, 경품 충당 부채 이런 거. 제품 보증 충당 부채입니다. 제품 보증 충당 부채, 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런 것들은 비유동부채가 되겠는데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사채입니다. 사채. 네. 이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상환하는 것, 이거는 비유동부채는 1년 이후에 상환할 것인데요. 오른쪽에 보니까 여러분 길라잡이에 유동성 장기부채 나왔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돈을 빌려왔어요. 분기 한번 해볼게요. 뭐 분기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차변에 현금 내겠고요. 1억. 그런데 이 빌려온 돈을 5년 후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빌려왔습니다. 장기 차입금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기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결산일 현재 이제 변제할 기간이 1년도 안 남았어요. 그럴 때는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되고 이때 장기 차입금으로 쓰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요? 유동성 장기 부채. 그러니까 장기 차입금이 뭘로 탈바꿈된 거죠? 유동성 장기 부채로 탈바꿈된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장기 차입금 중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이 도래하는 부분을 말한다. 원래는 장기 차입금이었는데 이 장기 차입금이 상환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도래하게 되면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되고 다시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하는 유동 부채가 증가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재무상태표에는 이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있지만 오른쪽 두 번째는 부채의 분류 중에 뭘로 구분하느냐? 금액 확정 가능성입니다. 금액의 확정 가능에 의한 분류. 그 타인에게 갚아야 할 부채가 금액이 확정이 되었느냐 안 되느냐, 확정 가능성에 의한 분류가 된다. 확정 가능성.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겠죠. 확정 부채. 확정 부채는 금액이 확정된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외상으로 매입했다, 외상 매입금. 어음을 발행했다, 지급업. 이런 것들을 매입 채무라고 하잖아요. 매입 채무. 금액이 확정된 거. 타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금액적으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확정 부채가 많습니다. 이거는요, 금액이 이 지급 시기가 비교적 정해져 있죠. 이거는 확정 부채는 지급 시기와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요.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어요. 확정 부채. 대부분 부채가 확정 부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추정 부채입니다. 추정하는 거죠. 부채가 미래에 얼마만큼 나갈 거라고 추정하는 건데요. 이거는 거기 보시면 부채의 존재, 금액 지급 시기가 미래의 일정한 사상의 발생에 따라 결정되는 부채다 이 말이지. 그래서 추정 부채는 뭐가 있나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충당 부채. 이 충당 부채는 지급 시기와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지급 시기와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나 부채로 공시합니다. 충당 부채는 부채로 공시한다. 뭐가 있나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판매 보증 충당 부채. 네. 근데 이 확정 부채는요, 가능성이 100%죠. 지출될 가능성이 100%고, 충당 부채는요, 지출될 가능성이 50%밖에 안 돼요. 지출될 가능성이 50%밖에 안 된다. 우발 부채는 어떻게 될까요? 부채가 아니라 주석으로 공시합니다.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재무상태표, 이런 재무제표 밑에다가 추가로 기재하는 것을 주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우발부채는 소송사건 등입니다. 소송사건. 이런 것들은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다시요. 확정부채는 가능성이 100%고 충당부채는 가능성이 50%, 우발부채는 소송사건 등은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지극히 낮습니다. 네. 그 다음에 2절 금융부채로 넘어갑니다. 금융부채. 자, 여기서도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데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만 알면 됩니다. 세 번째는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
금융부채라고 하는 거 뭡니까? 미래에 현금으로 갚아야 할 부채입니다. 부채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경제적 사건을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유출시키는 것을 부채라고 하는데, 금융부채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현금으로 갚아야 할 부채입니다. 미래에 현금으로 갚아야 할 부채.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어떤 거 돈 빌려온 거 갚는다. 차입금을 갚는다. 매입 채무대금을 갚는다. 이런 것들 금융부채가 되겠습니다. 또 미지급금을 갚는다. 상품이 아닌 것을 구입하고 대금을 안 준 미지급금을 갚는다. 다음 시간에 공부할 사채인데요. 발행했던 사채를 갚는다. 사채라는 것은 회사가 운영자금을 필요해서 일반 대중들한테 회사채라는 사채를 발행하고 일반인들한테 돈을 빌려오는 거지요. 그러면 훗날 돈으로 갚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금융부채가 되겠습니다. 비금융부채라고 하는 것은 현금으로 갚지 않아도 될 부채가 금융부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수금, 계약금 미리 받았다. 선수금이죠. 그러면 주문을 받고 계약금으로 미리 받았으면 훗날 상품을 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상품권 선수금이라든가 또는 선수수익, 계약금, 선수 이자를 미리 받았다. 선수이자, 집세를 미리 받았다. 선수임대료, 그리고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추정부채에 들어가는데요. 충당부채, 충당부채, 그리고 미지급 법인세, 미지급 법인세. 이런 것들은 비금융부채가 되겠습니다. 비금융부채. 자, 기억하세요.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충당부채와 금융부채와 금융부채에 해당하는 것, 아닌 것,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 번씩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어중간하네요. 페이지 326쪽입니다. 개정 과목 중 유동부채가 아닌 것. 여러분, 유동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작성할 때 1년 이내에 상환돼야 할 부채가 유동부채인데, 단기 차입금 유동부채, 유동성 장기부채 유동부채, 미지급법인세 유동부채, 계약금 미리 받은 선수금도 유동부채이면서 선수금은 비금융부채가 되겠죠. 전환사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비유동부채인데요. 발행했던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주는 것이 전환사채가 되겠는데, 이거 아직 안 배웠는데요.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4번입니다. 부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15회 때 출제됐습니다. 우발부채는 재무상태표에 보고한다. 여러분, 우발부채는 부채로 공시하는 게 아니라 주석으로 공시한다고 그랬죠. 주석으로 공시합니다. 재무상태표에 보고하지 않고 재무상태표 밑에 주석으로 공시하기 때문에 틀렸고요. 상품 매입으로 인한 채무를 인식하는 개정 과목은 미지급금이 아니지요. 외상으로 매입했다. 매입 채무가 되겠죠. 3번. 부채는 결산일로부터 상환기일에 따라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렇죠. 부채는 결산일 현재 상환기간이 1년 이내이면 유동부채, 1년 이후면 비유동부채로 분류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충당부채는 지급금액이 확정된 부채이다. 충당부채는요,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충당부채는 지급금액이 확정된 부채가 아니라 이 충당부채는 신뢰성 있게 추정한 부채가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선수수익은 금융부채에 해당한다. 선수수익은 비금융부채입니다. 선수수익은 비금융부채입니다. 선수수익은 비금융부채가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것. 금융부채, 차입금, 매입채무, 사채, 지급어음.
그죠? 여기 매입 채무가 외상 매입금하고 지급어음이죠.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한 지급어음 이런 것들은 매입 채무로서 금융부채니까 여기 있네요. 선수금은 비금융부채가 되겠습니다. 지난 16회 때 나왔죠. 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것. 선수금은 비금융부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사채에 대해서 여러분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